자, 반갑습니다. 이게 PPT는 하나인데, 수업을 해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영상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드디어 로마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그리스와 알렉산더 대왕 시기를 봤고요. 이번에는 로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늘 그렇듯이 시작은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 좀 봐두셔야 될 게 있는 게, 보시면 로마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있는 지명이죠. 이 이탈리아의 수도거든요. 여기 이탈리아 보이시죠? 파란 박스. 요 안에 이탈리아 이 한가운데 있는 요 점 찍힌데 여기 있는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인데 제가 박스를 두 개 쳤죠. 왜 그랬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거기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로마는 발달하는 과정 내내 그리스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요. 그 똑같은 신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일 때 이름이 그대로 로마 형태로 바뀌어서 똑같은 신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였으면 로마 신화에서 주피테르.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였으면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칭되는 이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끊없이 계속 받으면서 성장한 나라가 로마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도시국가였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거대한 지금 색깔 있는 건 다 로마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크죠. 로마 제국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우연히 찍은 건데 되게 나름대로 로마를 정확하게 찍었네요. 그죠? 예, 로마잖아, 그지? 나름대로 정확하게 찍었는데요. 이 로마도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영토가 엄청 넓어지고 지중해를 거의 다 차지하지만 처음에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로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래서 라틴인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을 구성하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한 700년경 700년대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라틴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의 테베레 강변에 작은 도시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이게 시작이었었고 어,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이었어요. 처음엔 왕정이었는데 그리스 문화를 받은 것도 있고요. 이런저런 영향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멘트가 중요해요. 귀족들이 왕을 몰아낸다는 얘기가 있죠. 자, 왕을 몰아냈으면 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왕이 없고 왕을 몰아낸 게 귀족들이니까 정치의 중심에는 귀족들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 문장으로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수립된 게 공화정이래요. 공화정이면 정치 정자가 들어가니까 정치 형태라고. 공화정이 하나의 정치 형태인 건데 이 공화정이 뭘지 한번 생각을 봐야 돼요. 봐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있죠.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를 영어로 쓰면 코리아잖아요. 코리아인데 여기 이제 국제 외교를 할 때나 이럴 때 국제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을 얘기하면 그냥 코리아가 끝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죠? 리퍼블릭 발음 죽이죠. 오브 코리아. 그죠? 여기서 리퍼블릭이 요게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때 귀족들이 왕을 몰아낸 상태의 로마와 요 귀족들이 왕을 몰아낸 상태의 로마와 지금의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이 공화정의 의미라는 거지. 잘 생각해봐. 이때 로마와 지금의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정치 형태에 있어서. 그렇죠. 왕이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거. 이렇게 잘 들어두셔야 돼. 공화정은요 별게 아니에요. 공화정은 왕만 없으면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공화정은 그 안에서 정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정인데 공화정 중에서도 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근데 이제 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보면 히틀러가 독재를 했었죠. 근데 걔가 독재를 한 거지 왕은 아니잖아. 그때도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공화정은 왕만 없으면 공화정이고 공화정은 그래서 공화정인 상태에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왕정이려면 왕이 일단 나라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 나라가 그 사람 소유여야 돼. 그리고 왕이 이렇게 뽑히면 안 되죠. 왕이 어떻게 돼야 돼? 아버지를 통해서 계승받아야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그 왕과 왕실의 가문 것이어야만 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이나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저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 왕들이 정치를 하진 않죠. 그래서 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공화정은 왕이 없으면 무조건 일단은 공화정입니다. 근데 그 공화정이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 두시면 돼요. 왜 공화정이라고 하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개인의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왕을 몰아내는 게 귀족들이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에도 귀족들이 놓이겠죠. 근데 귀족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면 나름대로 논의를 해야겠죠.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귀족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게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이고요. 그리고 이 원로원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회의 체계가 있으면 의장이 있어야죠. 원로원의 의장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로마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원로원이 지금의 우리나라랑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제 국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로원의 의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대통령 역할을 비슷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집정관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 이유는 왜겠어? 혼자 있으면은 얘가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해지겠죠. 그것도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만약에 집정관이 한 명이면 얘 멋대로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명을 둬서 서로가 견제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로원과 원로원이라는 회의와 그다음에 두 명의 집정관 이 원로원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두 명의 집정관은 싹 다 귀족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민들이 성장을 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로마는 계속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평민들이 성장한다.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중장보병. 그래서 로마도 그리스랑 마찬가지로 중장보병이 있고요. 그 중장보병들의 활약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장보병은 우리가 그리스 때 봤던 중장보병이랑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자기들 돈 주고 무장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돈으로 무장을 사서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장보병인데 그래서 그 개념은 그리스 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활동 내용이 달라요. 활동 내용이. 그리스는 주로 섬나라였잖아. 그리고 내륙 지방에 있어도 산이 많았고. 그래서 그리스의 중장보병은 주로 다른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방어의 역할을 해요. 주로 방어의 역할을 해. 그런데 로마의 중장보병은 달라요. 왜냐면 로마는 이렇게 큰 이런 이렇게 뭐야 장화같이 생긴 땅에 한가운데 있는 도시국가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거지같이 그렸는데 여기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땅이야. 아무튼 이 큰 땅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잖아. 그러니까 확장 정복이 된다고. 그래서 로마의 중장보병은 물론 방어도 하지만 주 활동 내용이 정복이에요. 정복. 그래서 로마의 중장보병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건 그만큼 로마가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걸 하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새롭게 얻은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얻은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귀족들이 거부할 수가 없죠.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양보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정치를 참여할 걸 요구하게 되고 이걸 귀족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평민들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도 정치에 참여하려면 나름대로 논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의 회의 체계를 평민회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로마의 회의 체계를 두 개 본 거야. 로마의 회의 체계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귀족들의 뭐가 있었어? 귀족들의 회의체인 원로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평민들의 회의 체계인 지금 옆에 보시는 평민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의 체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교실에 반마다 반장이 있는 이유가 뭐야? 반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라 그랬어? 학급 회의가 열렸을 때 일반 학생들이 의원이라면 반장은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반장을 뽑고 반장이 이제 회의를 주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반장을 뽑는 이유, 반장의 가장 큰 역할은 그 학급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모든 회의 체계에는 의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로원도 집정관이라는 의장이 있었듯이 평민회에도 의장이 있어야겠죠. 그 평민회 의장 역할을 하는 게 호민관이다라는 거죠. 근데 호민관은 말뜻을 조금 보셔야 돼요. 저 호민의 호자가 지켜줄 보호할 호자예요. 민은 당연히 백성민자고. 그러니까 호민관의 역할의 관직 이름으로 보면 역할이 뭐예요? 평민을 지켜주는 역할인 거지. 그래서 호민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평민의 의장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 역할은 평민의 역할을 먼저 보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일단 정치의 중심은 아직은 여기에 있잖아. 그죠? 귀족들의 원로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법은 여기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원로원에는 귀족들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법을 만들면 대부분의 법이 내용이 귀족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법의 내용은 대부분은 귀족들한테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법은 너무 귀족 편이고 우리한테는 너무 손해라서 받아들이기 힘들겠는데 그런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법을 만들면 이걸 평민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민들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논합니다. 이게 평민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패스하면 쭉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 받아들이겠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평민회 의장인 호민관이 이걸 들고 어딜 가야겠어? 원로원으로 갑니다. 원로원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저희 평민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권한이 있어요. 비토라고 하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평민회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만든 법은 우리 평민들은 못 받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들고 호민관이 원로원으로 가는 거죠.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저희 평민회에서 의논해봤는데 이번에 만드신 법은 저희 평민회 논의 결과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비토 이렇게 하면 그 법은 폐지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 이제 평민의 역할이죠. 호민관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호민관이 한계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호민관도 어쨌든 평민들을 이끌었다라는 정치적 경험을 인정해줘서 호민관도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호민관의 임기는 1년인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평민들을 이끌어봤다. 정치에 참여했었다. 이 어떤 경험을 인정해줘서 나라의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호민관이 임기가 끝나면 원로원으로 가요. 원로원 멤버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오는 한계점이 뭐예요? 호민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보통 1년이라 그랬죠. 내가 호민관으로 활동할 시간은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안 돼. 근데 내가 호민관 임기 끝내고 나면 원로원 멤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생을 놓고 보면 원로원에 있는 기간이 더 길죠. 그러니까 호민관이 조금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원로원의 눈치를. 왜냐면 내가 임기 끝나면 갈 곳이니까 거기에 이미 있는 사람들과 어색해지면 불편하잖아. 관계가 안 좋아져서 좋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호민관이 원래의 역할은 평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평민들을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임기 끝나고 원로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원로원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미지 관리 실패하면 좋을 거 없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평민회에 열리면 자꾸 막 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호민관들은 그래 나 임기 끝나면 원로원 멤버가 되겠지. 근데 내가 안 나갈 거야. 나 쌩 깔 거야. 나는 호민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야. 난 호민관 역할에 충실할 거야. 이러면서 뭐 무조건 이제 평민의 활동만 열심히 하고 평민의 의견만 대변하는 걸 열심히 하는 호민관들도 있어요. 있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임기 끝나고 원로원에 들어갈 거고 누구나 원로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민의 이 호민관이 평민회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원로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한계점도 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저 화면 아래에 마지막 줄에 참고 호민관 설치되고 2년 뒤 페르시아 전쟁. 저 페르시아 전쟁이 우리가 그리스 때 배웠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그거예요. 그건데 왜 써놨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리스 쭉 배우고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뻗어나가는 거 쭉 배우고 그 다음 로마를 배우잖아요. 배우는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리스 역사 다 끝나고 알렉산더 역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흐름이.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번에 배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니까 로마 내용을 뒤에 배치한 것 뿐이지. 교사인 제가 그렇게 배치한 것 뿐이지 실제 역사의 시간적인 흐름은 로마가 그리스보다 살짝 한 10년 정도 살짝 늦긴 하지만
대체로 그리스의 발전사와 로마의 발전사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꼭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평민은 평민회를 만들고 호민관을 뽑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그 권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만들어집니다. 어, 성문법 12표법도 물론 중요한데 이 내용 안에서의 성문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중요해요. 성문법은 우리 저기 한자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쓰거든요. 자꾸 수업 시간에 한자 쓴다고 너무 저 미워하지 마시고 한자 많이 알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좋아. 근데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한자어들 있죠.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 그 단어들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의미의 한자일지 한번 추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 경우에는 혹시 아는 한자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요거는 이룰 성자, 완성할 성자고요. 요거는 이제 글얼문, 글문, 문장문 이런 뜻이고 요거는 법법자고요. 그러면 단어가 혹시 조합되시겠어요? 요거를 시키려고 한자를 쓰는 거예요. 각 글자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그러면 각 글자의 의미를 조합해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뭘지 그걸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 거야. 이룰성자의 그럴 문자의 법법자면 문장으로 완성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하면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걸 이미지로 떠올리면 책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두껍고 거대한 책 펼치면은 막 몇 조 몇 항 뭐뭐뭐는 뭐뭐뭐다 뭐 몇 조 몇 항 뭐뭐뭐면 뭐뭐뭐 무슨 범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 완성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의 반대말은 관습법이야. 관습법. 여기 좀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관습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습이 뭐야? 관습. 관습 앞뒤 글자 바꾸면 습관이죠. 습관은 뭐예요? 그러라는 법이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기만의 스타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개인 단위면 습관이고요. 이게 민족 단위면 관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리라는 법이나 원칙은 없지만 그 민족의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 이런 것들이 관습이죠. 관습인데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법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지, 전통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관습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추석이나 설 되면은 당일날 아침에 오전 8시, 9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해서 차례상 차리죠. 차례상을 차리기도 하고 그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보면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합의된 음식이 있잖아. 기가 시간이나 이럴 때 안 배우나 혹시?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붉은 음식은 동쪽에 놓고 뭐 하얀 음식은 서쪽에 놓고 김치 뭐 나물 이런 거 올리잖아요. 나름대로 합의된 음식이 있다고. 근데 그게 법에 써 있진 않죠. 대한민국 민조 몇 조 몇 항. 추석과 설에는 오전 8시에 어떤 메뉴로 뭐 차례상을 차린다. 각 메뉴의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인 거잖아. 그래서 관습법은 얼른 보면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적용이 제멋대로 해요. 약간은 제멋대로 적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 음식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제멋대로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이번에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진짜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어. 근데 원래 차례상에 안 올리는 음식이야. 근데 나는 너무 그립고 진짜 이번 차례 지낼 때 진짜 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피자를 좋아했고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적용이 제멋대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경상도 지방의 차례상과 전라도 지방의 차례상은 많이 달라요.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관습은 조금 적용이 제멋대로란 말이야. 이게 법으로 오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A가 사람 B를 막 열받아가지고 너 이 새끼야 나가 뒤져 그러고 팍 죽여버렸어. 이걸 걸렸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형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성문법이라고 하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데 타인이 침해하였으니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쫙 써 있는 게 성문법이야.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죽는 거지. 사형받아서. 근데 관습법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동안 그래왔다. 이렇게 하는 게 관습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약간 적용이 제멋대로란 말이야. 근데 이걸 다 정리해서 문장으로 완성한 거죠. 왜냐하면 12표법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재판을 뭐 12표법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재판을 다 저기가 했어요. 귀족들이 했어요. 아이고.
모든 재판을 다 귀족들이 하는데 모든 재판을 다 귀족들이 하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이 제멋대로니까 만약에 귀족들이랑 평민이랑 부딪히면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어? 거의 귀족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모든 재판관들이 다 귀족들인데 법이 관습법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적용을 하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세월들을 보면 아, 이 법이 이런 내용의 법이 아닌 것 같은데 지멋대로 해석해서 나를 불리하게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법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그 기준을 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재판받는 사람이 평민이든 귀족이든 똑같이 재판하자라는 게 12표법의 정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2개의 문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내용도 정하자는 거지. 뭘로? 문장으로 완성해서. 그래서 법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을 삼아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문장에 따라서 평민과 귀족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12표법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법적 법 적용의 평등이에요. 이게 12표법의 진짜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평민도 귀족이랑 똑같이 법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리키니우스법은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으로 하는 건데 집정관의 역할은 지금의 대통령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2명 다 귀족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다 귀족들 중심으로 귀족들 유리하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은 불리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으로 해서 귀족 1명, 평민 1명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럴듯해 보이죠? 엔간한 어떤 귀족과 평민 사이의 법적 평등을 이뤄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네. 그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는 관념은 아니지만 보통 민주사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삼권 분립 그런 얘기하잖아. 삼권 분립 뭐뭐 얘기해요. 입법, 사법, 행정 얘기하죠. 봐봐. 리키니우스법.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 출신으로 해서 요거는 정책 적용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정책 적용에 있어서 귀족과 평민이 평등해야 된다. 요 행정의 평등이죠. 12표법. 법을 문장으로 완성해서 명확한 기준을 둬서 평민과 귀족에게 법을 적용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평등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사법의 평등이죠. 리키니우스 법을 통해서 행정의 평등을 이뤄냈고요. 12표법을 통해서 사법의 평등을 이뤄냈다. 잠깐만요. 리키니우스 법을 통해서 행정의 평등을 이뤄내고 12표법을 통해서 사법의 평등을 이뤄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뭐야? 입법의 평등이죠. 평민들이 법적 평등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없는 권리가 뭐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죠. 그게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평민의 결정을 귀족도 지켜야 된다. 평민의 결정이니까 평민들은 당연히 지키겠죠. 그러면 이걸 귀족도 지켜야 된대. 그러면 귀족도 지키고 평민도 지키는 거니까. 귀족 지키고 평민 지키는 거면 다 지키는 거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키는 것. 한 글자로 줄이면 법이죠. 그래서 평민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평민들이 드디어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평민과 귀족이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앞전에 배웠던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평민회라는 회의체를 만들고 이 의장인 호민관을 만들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총 4단계에 걸쳐서 평민들의 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봐봐. 평민의 호민관 만들고 12표법 만들고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한 단계 한 단계 평민들의 권리가 커지고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 근본적으로 평민의 권리가 커지는 건 누구의 활동 때문이에요? 그렇지. 중장보병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중장보병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그걸 근거로 평민들의 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중장보병의 활동 내용이 그리스폴리스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물론 의미는 똑같지만 내 돈 주고 사서 내 나라를 지킨다는 똑같지만 그리스폴리스는 주로 섬나라니까 방어라 그랬죠. 근데 로마의 중장보병들은 어때요? 주로 정복 활동이란 말이야. 물론 방어도 하지만 정복 활동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평민들의 권리가 이렇게 커졌다는 건 중장보병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로마의 영토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이렇게 이탈리아 전체를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통일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민의 권리가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리퀴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쭉 발전하는 동안 같은 시기에 동시에 로마의 영토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만큼 이렇게 동시에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아 이제 잘 그린다. 로마가 여기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야. 중장모병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이만큼 땅 빼앗아. 그러면 요걸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활동했으니까 우리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평민의 호민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뺏어서 요것도 뺏어냈으니까 우리 권리를 인정해달라. 12표법 하고 이만큼 또 뺏어서 리퀴디우스법 이만큼 뺏어서 호르텐시우스법 정확하게 제가 지도에 표시한 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부병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영토가 넓어지는 것과 평민들의 권리가 성장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지중해 해상권은 욕심을 낼 만해요. 왜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지중해를 왜 지중해라고 부르는지. 바다 가운데 있어서 지중해잖아요. 어, 지중해를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봐봐. 어, 지금 여기 카르타고 있는 요 대륙 뭐예요? 요 아프리카지. 그럼 요 로마 있는 여긴 뭐야? 유럽이죠. 요쪽은 뭐야? 여기는 뭐야? 아시아잖아. 그래서 지중해는 땅에 둘러싸인 바다인데 그 땅이 남쪽은 아프리카, 북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란 말이야. 세 개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바다고요.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거의 1000년 이상 전부터 문명이 발달해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서 지중해라는 바다 위에서 얼마나 많은 교역들이 오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욕심낼 만하죠.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로마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맞짱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맞짱을 뜨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다는 거야? 로마가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배우지. 카르타고가 이겼으면 아마 카르타고의 역사를 배울 겁니다. 아무튼 간에 로마가 이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 로마가 이긴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지도를 아예 끌고 오는 게 낫겠네요. 제가 한번 편집을 한번.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카르타고가 지긴 했지만 카르타고가 절대 못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위대한 장수 한니발이 있었거든.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장수죠. 얘가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싸워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여기 되게 좁아 보이는데 여기 바닷물이 흘러요. 이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해요. 여길 넘어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이것도 넘어가.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거지. 개 힘들다. 개 힘들어. 이렇게 쭉 가, 쭉 가.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개 힘들어. 개 힘들어. 여기 넘어가. 그리고 여기 또 루비콘 강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눈치채야 되냐면 이거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걸 한니발이 병사들을 이끌고 해냈다는 거야. 그만큼 한니발이 병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솔력이 뛰어났는지, 카리스마가 뛰어나고 부대 운영 능력이 뛰어났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돼. 보통 카리스마, 보통 부대 운영 능력 가지고 이거 안 돼요. 한니발이 진심으로 병사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부대 운영을 철저하게 잘 능력 있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부터 한니발이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게 티가 나죠. 그리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이미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한테 통일이 된 상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이 많은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이 다 로마의 동맹국이라는 거야. 근데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 안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쑥대밭을 만들고 다녀요. 그런데 어? 이러면 로마가 져야지. 근데 로마가 이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한니발은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부대가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 도시랑 싸워. 그럼 여기가 한니발이 이겼댔죠.
그럼 여기가 함락될 거 아니야. 근데 함락된다는 게 싸우는 병사들이 많이 죽고 패배를 선언했다는 거지.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니발이 여기 이겼다. 여기는 점령 완성했으니까 다른 데로 진출해. 한니발이 진출하려고 떠나면 그 뒤에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고생고생하면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의 동맹이었던 그 동맹시들이 로마를 끝끝내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함락당하면서도 한니발 떠나면 다시 들고 일어서고 다시 저항하고 이러면서. 그럼 한니발은 몇 번을 이겨도 이게 반복된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전투에서 이기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병력도 이제 너무 많이 소진됐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노려야겠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요. 본토로 돌아왔는데 이미 충분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장군이 본토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여기서 결국은 한니발이 패배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카르타고가 패배하게 된 경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전쟁을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승기를 몰아서 더 나아가서 마케도니아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동부 지중해는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장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결과가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렇잖아요. 거대한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죠. 그럼 누가 활약했다는 거야? 중장보병이 활약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겼으니까 중장보병이 활약했으니까 중장보병의 권리가 올라가야 맞고 중장보병을 구성하는 평민들이 성장해야 맞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건 정치적 관념의 이야기죠. 중장보병이 활약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겼으니까 중장보병을 구성하는 평민들의 권리가 성장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관념인 거야. 근데 평민들이 몰락해요. 왜냐면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중장보병이었던 평민들은 그 전쟁할 때나 중장보병이지. 전쟁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다? 뭐야? 농민들이란 말이야. 근데 전쟁이 되게 오래 갔잖아요. 아시겠지만 농민들은 땅에서 농사 짓죠. 근데 그 땅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 안 된 상태로 몇 년만 지나가면 농사 못 지어요. 근데 전쟁이 아까 봤잖아.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이탈리아 쑥대밭 만들고 다녔죠.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땅이 관리가 됐겠어요? 그럼 땅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토지가 황폐화되고요. 더구나 더 문제가 뭐였냐면 토지가 황폐화되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 로마가 이때 전쟁에서 이겨서 새롭게 차지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또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탈리아 본토는 토지가 완전히 뭐 다 망했어. 완전 황폐화됐어. 농사가 잘 안 지어지겠죠.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농사가 잘 안 되고 생산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싸겠어, 비싸겠어. 여기 농산물은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생산이 엄청 많이 되잖아.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가격이 싸지. 이건 그 농산물의 품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품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품질도 좋아요. 근데 많이 생산되니까 여긴 싸다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일로 막 수입이 되는 거야. 이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그러면 로마의 평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도록 농사 지어서 내다 팔아봤자 생산량이 적으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시장에는 이미 되게 싼 가격에 북아프리카 곡물들이 막 올라와 있고 그럼 내게 팔리겠냐고.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농사 지은 농산물이 안 팔리면 그 다음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팔아야 돼? 갖고 있는 땅을 팔아야죠. 그래서 결국 울며 가지 않기로 억지로 땅을 팔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귀족들이죠. 마치 우리 옛날에 배운 한나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이 틈을 노려서 망한 평민들이 억지로 대답하는 그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이걸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노예를 중심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지게 되고 평민들은 그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귀족들한테 팔아넘기는. 그래서 이걸 자영농이 몰락한다 그래요. 자영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땅이 있어서 그 땅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자영농이었던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되고 북아프리카에서 값싼 곡물들이 넘어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아치우고 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평민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평민들이 무너지면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평민들이 세금을 내줘야 국가가 경영이 되고
평민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줘야 나라가 방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민들이 망하면 세금을 내겠어, 군대를 가겠어, 다 못한단 말이야.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한 로마의 위기가 온 거죠. 평민들이 무너진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온 거예요. 로마의 문제가 분명해지고 위기가 왔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죠. 이 두 사람인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두 사람인데요. 뭐 형제 이름을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라쿠스 형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내용이 뭘지는 안 배워도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개혁 내용은 문제를 뜯어 고치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알면 개혁 내용도 보이겠지. 문제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평민들이 억지로 팔아치운 거지만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 내용은 뭐겠어? 땅은 없어지지 않지. 남들이 뺏어간 거지. 그 남이 누구야? 땅을 빼앗아갔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누구예요? 귀족들이잖아. 그럼 개혁 내용이 뭐겠어요? 땅을 평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지. 누구한테서 빼앗아서? 귀족들한테서. 그래서 그라쿠센제의 개혁 내용은 간단해요. 귀족들한테서 땅을 빼앗아서 평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도 빤히 보이지. 누가 싫어하겠어? 귀족들이 싫어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평민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민관으로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농민에게 귀족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하는데 당연히 누가 막아서 귀족들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귀족들은 이 개혁의 진행이 너무 민주적이지 못하다.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명분을 들어서 저항을 했었고 사실 되게 허무한데 두 형제 다 맞아 죽어요. 막 빠따로 맞아 죽어. 진짜 빠따야. 몽둥이로 맞아 죽어요. 몽둥이로. 그래서 결국은 개혁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개혁이 실패했잖아. 위기가 분명히 왔고 문제가 분명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것이 뭐. 그래서 로마 사회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